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인 오늘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례적인 3일 만의 도발인데요.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앵커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3일 만에 이례적인 도발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상황을 보자니까 그 최대 고도 550여 킬로미터, 2,700킬로미터를 29분간 비행했고요. 또 보니까 평양에서 발사한 게 일본 상공 통과해서 북태평양에 낙하를 했습니다. 일단 거리로 봤을 때 상당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예, 거리로 봐서는 뭐 제일 이제 멀리 쐈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거리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5월 14일 날 화성 12형 쏘았을 때 이거 고각으로 쏘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111.5km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옆으로는 한 787km 갔고. 그리고 이제 7월 4일하고 7월 28일은 화성 14형을 쏘았잖아요. 네. 이거 두 번째 쏘았을 때는 2,800km 올라갔고 세 번째 마지막에 쏘았을 때는 3,700km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이 뭐냐면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거의 수직으로 사실상 대기권을 진입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실제 사격은 실거리 사격은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김정은은 실거리 사격을 꼭 한번 해볼 거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오늘 새벽에 쏜 것은 실거리 사격을 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화성 12형일지 그렇지 않으면 무수단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무수단보다는 화성 12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9번 쏴가지고 한 번밖에 고각으로 또 발사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거리 사격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 12형에 가까운 그런 미사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가는데 29분 통과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속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뭐 2,700km를 29분에 갔으면 1분에 뭐 얼마 갔습니까? 한 100km 정도 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정도 속도면은 속도가 거의 한 마하 4.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고 속도를 얘기해야 되지만 거의 2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보도한 걸 보면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 5시 57분에 발사했습니다. 6시 2분에 J-연라트 경고 냈어요. 6시 6분에 홋카이도 통과했습니다. 6시 12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북태평양이 떨어졌어요. 그럼 총 비행 시간이 몇 분이에요? 15분이에요. 그러니까 29분이 맞는가, 15분이 맞는가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만일 15분이 맞다라고 하면은 마 10 정도 되죠. 평균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로 한데 이제 진실 게임은 오겠죠. 29분이 맞을지 15분이 맞을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하 10 정도면 무수단이라고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화성 12형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꼭 그냥 그것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작년도에 6월 22일 날 4월 15일부터 이제 무수단 발사하기 시작해서 4월 15일 발사해가지고 실패하고 4월 28일 날 발사해서 또 실패하고 6월 22일 날 이제 두 발을 그때 발사했는데 두 번째 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 속도가 마 한 18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 12하면은 무수단이고 마 10 이상이면은 화성 12형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고각 실험만 해서 9번에서 1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성공하지 못한 것을 실제 사격으로 넘어갔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실사격을 하려면 무수단 고각 사격을 한 번 더 해서 성공을 담보받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실사격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러겠네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것은 제가 그냥 학자로서 추측한 거고요. 더 정확한 분석은 이제 뭐 또 하루 이틀 더 지나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교수님 보니까 그 지난 9일에 그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초미사일 검토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보니까 북한보다 괌까지가 3,000km거든요. 그런 거리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괌까지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괌에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3,356.7km로 날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괌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괌의 영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기 떨어진 곳에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3,356.7km를 1,065초. 소위 말해서 17분 45초간입니다. 제가 요거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몇 초예요? 평균 이 속도가 마하 한 9.78 정도 돼요. 그러면은 예. 이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마하 20 정도는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70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 2,700km밖에 안 쐈는가? 왜 그러냐면 화성 12형을 제대로 괌에 대한 그 포위 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정말 3,356.7km 그 근방까지 어차피 일본 영공을 넘어가는 거니까 거기까지 쐈을 텐데 그렇게 쏘지 않고 2,700km밖에 안 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료량을 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괌에 대한 제대로 된 위협과 미국에 대한 경고, 미국을 자기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 오히려 사거리가 좀 더 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떨어지면서 이게 세 개의 조각으로 이게 분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세 개의 조각으로 분리됐다는 의미가 재진입에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왜 2,700km까지만 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각의 분석에서는 괌이 아니라 비슷한 거리를 쐈지만 괌이 아니라 일본 쪽으로 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도발에 좀 비켜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에서도 약간 좀 미국의 도발을 조금은 피해가기 위해서 이 정도 거리까지만 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을 너무 우리가 양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지금은 양처럼 얘기할 때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 북한의 미사일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수면에는 여러 가지 이 배들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미리 통보를 다 국제기구에 해주고 나서 이렇게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일본 영공을 통과했잖아요.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갔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제 국제법 위반이자 일본으로 봐서는 자기 영공을 침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일본 영공으로 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만일 실사격을 한다면 일본 영공을 쏠 때는 좀 부담이 될 거다. 오히려 필리핀 방향으로 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제 예상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일본을 향해서 일본 영공을 통과했는데 그렇게 일본 영공을 통과시킬 바에는 아예 괌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쏘지 그것을 그렇게 줄여서 쏠 필요는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일본은 또 자위대를 출격시키지를 않았거든요. 네, 이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발을 할 일본은요. 만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격추시키진 않았고.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에는 이지삼이 있습니다. 이지삼은 SM-3라고 하는 스탠다드 미설이 있어요. 그 스탠다드 미설은 요격하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그것은 고도 150에서부터 500km입니다. 우리가 사드는 고도가 40에서부터 150km를 쏘잖아요. 근데 SM-3는 150에서부터 500km를 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더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쏘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 일본이 바로 북한이 쏘자마자 바로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쏘게 되면 일본 인공위성에서 잡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잡는 순간 방향이 어디고 어디쯤 날아갈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다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시 57분에 쏘았는데 6시 2분에 이미 J 얼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펜 만에. 얼라트, 네. 일본 전체에 대한 경고죠. 예. 6시 2분에 경고 떨어졌죠. 그리고 6시 6분에 홋카이도를 지나갔거든요. 일본은 처음부터 이것을 끝까지 계속 파괴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격추 안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M-3가 이제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 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일본 영토를 직접 향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제가 얘기했죠. SM-3가
150에서부터 500km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최고 고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550km 나와요. 이게 홋카이도로 넘어갈 때는 이미 550km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일에 일본의 이지스 함이 일본 이 홋카이도 좌우측에 혹시 있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550km니까 최단으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가 좀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 쏜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쐈는데 550km 돼서 뭐 실패해가지고 못 맞췄다. 그 후폭풍을 예, 어떻게 그게 더 감당할 크겠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싹 빼고 그 말은요. 뒷부분은 싹 빼고 앞부분만 얘기한 거죠. 우리 영토를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요격을 안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뭐 안 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 그러니까 못 쐈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않겠죠. 앞으로도 이제 그렇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고요. 그래요.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57분에 쐈는데 6시 2분에 전 일본의 제이 을라트라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니까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5분 내에 했다라고 하는 거, 예. 이거 자체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력이 얼마나 볼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 12형이거나 또는 또 다른 무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일본은 요격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부 내에서 우리는 요격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은요.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패트리어트 3밖에 없습니다. 요격 예. 미사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면요.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은 이제 이게 날라와서 뭐 이게 워낙 고도가 높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BI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라고 하는 그 미사일로 쏘고 이제 조금 고도가 낮아져서 500km 이내로 내려오면 그때 SM-30를 쏘고 다시 그것이 150km 정도로 내려오면 40km에서 150km 사드를 쏘고 다시 30km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패트리어트 30를 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다중 요격망이죠.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패트리어트 30밖에 없고 최고 고도가 30km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도무지 여기는 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요. 지금 예. 이제 2기만 배치돼 있고 네. 환경 영향 약식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 하여간 뭐 이번 주 내로는 배치가 되겠죠. 그것도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느냐,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느냐는 차이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어쨌든 그 3일 만에 도발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뭐 실제 미국 위협하려면 좀 더 사거리가 나왔어야 된다고 분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좀 짧게 한 말씀. 네, 추가 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이번에 쏘한 게 화성 12형이면 화성 14형도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실제 사거리를 한번 뭐 연료량을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줄이더라도 싶겠죠.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고요. 예. 어제 이제 우리 국정원장도 국회 나와서 얘기했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문제도 있을 거고 9월 정도에? 또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그 전략적인 도발도 있고 8월 초에는 김정은이가 우리 DMZ에 이제 뭐 시찰까지 갔다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을 향한 대남 도발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준비 그래요. 태세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